한 사람은 가혹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며 그림자 속에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간다. 이토록 다른 두 세계가 운명이라는 가느다란 실로 엮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그들의 만남은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한지원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YS 로열 호텔의 연회장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었다. 고된 하루의 끝은 또 다른 고된 아르바이트의 시작을 의미했고, 그녀의 24살 인생은 오직 병든 아버지를 위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평범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저 아르바이트생의 머릿속에 얼마나 비상한 분석력과 통찰력이 숨겨져 있는지를. 같은 시각 연회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YS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민.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과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아우라를 지닌 그는 성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오래전 부모님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 이후로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는 웃는 법도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법도 잊은 채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오늘 밤 행사는 YS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VVIP 신기술 발표회였다. 태민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듯 번뜩였다. 행사가 순조롭게 절정을 향해 갈 무렵 지원은 와인잔을 채우기 위해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연회장 구석의 보안 시스템 모니터가 잠시 스쳤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깜빡이는 노이즈. 직감적인 경고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화려한 영상이 지지직거리며 암전으로 변했다. 뒤이어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완벽한 통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웅성거림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YS그룹의 보안팀은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태민의 인이어를 통해 울렸다. 대표님, 주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방화벽이 뚫렸고 복구에 최소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30분이면 이 행사는 완벽한 실패로 끝난다. 그의 옆에 있던 경쟁사 임원이자 YS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이사 최진석이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당장 해결해. 태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의 통제실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전문 해커들로 구성된 그의 팀조차 속수무책이었다.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지능적이었다. 혼란 속에서 지원은 움직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학비 때문에 그만둬야 했던 컴퓨터 공학 수업들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다. 지원은 방금 전 보았던 모니터의 노이즈 패턴과 현재 상황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조합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킹 방식이 아니었다. 메인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외부 연결망, 즉 호텔의 VIP 고객용 와이파이 시스템을 통해 우회 침투한 것이다. 보안팀은 정문을 지키느라 뒷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기요, 지금 메인 서버만 보실 때가 아니에요. VIP 라운지 와이파이 라우터를 차단하고 역추적해야 해요. 하지만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무시했다.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신경 쓸 곳이 아니야. 어서 자리로 돌아가. 절박함에 지원은 결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혼란을 뚫고 연회장 단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내뿜으며 서 있는 강태민이 있었다.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다. 멈춰, 어디서 온 아르바이트생이야.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태민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감히 아르바셔생 따위가 자신의 앞을 막아선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내보내. 그의 짧은 명령에 경호원들이 지원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지원은 외쳤다. 공격은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블라인드 스팟인 VIP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킨 겁니다.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라우터를 분리하고 백업 시스템으로 부팅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넘어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논리 정연했다. 태민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보안팀은 분명 메인 서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놓아줘. 태민은 지원을 향해 싸늘하게 물었다. 네 말을 어떻게 믿지?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답했다. 못 믿으시면 5분 안에 YS그룹의 신기술이 암시장에 헐값으로 팔리게 될 겁니다. 선택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죠. 그 대담함에 태민은 아주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허를 찔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니어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보안팀, 지금 당장 VIP 라운지 라우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해. 그리고 즉시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보안팀장은 의아해했지만 CEO의 명령에 즉각 따랐다. 몇 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비상등만 깜빡이던 연회장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암전됐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YS그룹의 로고를 띄웠다.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이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안도의 한숨으로 채워졌다. 혼란이 수습되고 태민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지원을 다시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값싼 아르바이트, 유니폼, 그리고 두려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눈빛.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총명함과 강단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그는 평생 수많은 엘리트들을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파문이었다. 태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 공기마저 차갑게 만드는 위압감에 지원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름이 뭐지? 강태민의 질문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연 회장의 소라는 어느덧 가라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 앞에 선 작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희귀한 분석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의 것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주위의 모든 VVIP 손님들과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에게 쏠린 수많은 시선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한지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태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잠시 굴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던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비서 이쪽은 마무리하고 한지원 씨를 챙겨. 그 짧은 명령을 끝으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행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냉정함과 빠른 상황 장악력에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지원은 어딘가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 비서는 노련하게 지원을 인파 밖으로 이끌었다. 한지원 씨 오늘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표님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은 근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에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급여와 별도의 사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태도였다. 지원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남은 근무를 마저 하겠다고 했지만 김 비서는 단호했다. 결국 그녀는 호텔 구석의 작은 직원 휴게실에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다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했다. YS 로열 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낡은 버스에 몸을 실으며 그녀는 오늘 밤의 일이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 사는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잠이 덜 깬 채 아침 배달 아르바이트를 가려던 지원은 차에서 내리는 익숙한 인형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강태민의 그림자 김비서였다. 그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지원을 이끌고 김비서가 내민 것은 두툼한 계약서 봉투였다. 대표님께서 한지원 씨의 능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이것은 YS 그룹의 정식 단기 프로젝트 컨설턴트 계약서입니다. 김 비서는 YS 그룹이 몇 달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내부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 보안팀도 범인의 꼬리를 잡지 못하는 교묘한 수법, 회사의 명운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태민의 제안이었다. 보수는 한지원 씨가 상상하는 이상일 겁니다. 아버님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은 지원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YS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그리고 얼음 같은 강태민이라는 남자와 얽히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지원의 눈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YS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지원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지원은 이질적인 성과도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댔다. 저 여자는 누구인데 김 비서의 안내를 받지 낙하산인가. 대표 이사실이 있는 최상층은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다. 거대하고 미니멀한 집무실에서 태미는 서류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뗀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닿았다. 왔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는 곧바로 핵심 부서장들을 호출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미는 지원을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할 외부 컨설턴트라고 짧게 소개했다. 사이버 보안팀장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팀이 몇 달간 매달린 문제를 고작 아르바이트생 출신의 어린 여자애가 해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최진석 이사도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악수를 청했다. 한지원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고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대가 크네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경멸과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지원은 그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에게 배정된 곳은 서버실 옆에 작은 임시 사무실이었다. 보안팀장은 보란 듯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녀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수년간 축적된 의미 없는 로그 파일과 정리되지 않은 보고서들, 일부러 혼란을 주어 그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지원은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데이터의 산 앞에서 길을 잃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했다. 그녀는 코드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사람의 흔적을 찾았다. 파일 접근 시간의 미묘한 차이, 특정 키워드 검색 빈도, 데이터 전송량의 불규칙한 패턴. 마치 명탐정이 범죄 현장에서 사소한 증거를 찾아내듯 그녀는 디지털 세계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추적했다.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원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희미하고 교묘하게 위장된 디지털 신호. 그것은 시스템 노이즈처럼 보였지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외부 서버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발신지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석 이사가 총괄하는 전략기획실의 특정 IP 주소였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몇 달간 YS의 최고 전문가들이 찾아내지 못한 첫 번째 실마리였다. 지원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곧장 대표 이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태미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가설의 근거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역으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함정이라면 이렇게 찾기 어렵게 숨겨둘 이유가 없죠. 이건 마치 매일 아주 조금씩 혈액을 빼가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소량이지만 결국엔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태미는 대답 없이 한동안 지원을 응시했다. 호텔에서의 일은 운 좋은 순발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진짜 재능이었다. 제도권 교육이나 화려한 경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천재성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YS 그룹의 심장부에 밝힌 가시를 뽑아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리고 지원을 향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지. 그의 허락은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민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한지원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동시에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의 한복판에 그녀를 홀로 세워두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CEO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녀를 향한 사이버 보안팀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다른 부서들의 차가운 경계심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있었다. 지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전략 기획실에서 시작된 희미한 신호는 그녀의 집요한 추적 끝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최진석 이사가 지난 몇 년간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로 이어지는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꼴이었다. 정보 유출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에 불과했다. 지원은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한 남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 제국이라는 것을. 최진석 역시 지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가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지원이 자신의 자금 흐름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애송이 컨설턴트의 당돌한 도전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CEO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녀를 정식 절차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자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모두 차단된 것을 발견했다. 정기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일시적 오류.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진석의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강태민에게 직접 보고하자 태민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권한을 복구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반나절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그 후로도 의미 없는 자료 분석이나 번역 같은 시간을 잡아먹는 잡무들이 수시로 그녀에게 떨어졌다. 업무적인 방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최진석은 더욱 비열한 수를 썼다. 회사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경력도 없는 여자가 CEO의 눈에 들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거나 미모를 무기로 대표를 유혹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식의 인신공격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지원은 프로젝트 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험담을 할 시간에 코드 한 줄이라도 더 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홀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지원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의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지원이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속도를 높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인적이 많은 큰 길로 달려 겨우 차를 따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퇴근 후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문을 열었을 때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다음은 네가 아끼는 것이 될 테니.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액자 조각을 쓸어 모았다. 분노와 무력감에 눈물이 쏟아졌다. 강태민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를 통해
지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협의 수위가 선을 넘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CEO로서 자신의 프로젝트 자산을 보호하려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다. 지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그는 관련 임원들을 모두 호출해 자신의 앞에서 직접 지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단호한 조치에 다시는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을 향한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자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 시작했다. 한지원 씨 오늘 보고서 마무리해야 하니 내 사무실에서 같이 야근하지.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원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넓은 집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처음에는 숨막히는 어색함이 흘렀지만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에 아주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지원이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태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의 그림자. 저 작은 어깨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지원의 손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태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오피스텔 침입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그는 직접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다. 밤길이 위험하니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컨설턴트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의 이유는 언제나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검은 세단 안에서 흐르는 침묵은 결코 사무적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웠다. 그날도 태미는 지원을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었다. 지원이 차에서 내리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돌리려던 태민의 눈에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은 명백히 지원이 들어간 건물을 향해 있었다. 태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지원의 뒤를 따랐다. 지원이 낡은 계단을 올라 자신의 집문 앞에 섰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지원 씨, 우리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람에게서 손떼. 강태민이었다. 그는 어느새 지원의 앞을 막아서며 두 남자와 대치했다. 잘 다려진 수트 차림의 CEO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압감이었다. 강태민, 네가 왜 여기? 괴한들이 당황한 틈을 타 태민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원은 비명을 지를 정신도 없이 얼어붙어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태미는 밀리지 않았지만 한 괴한이 휘두른 쇠 파이프가 그의 팔을 스쳤다. 윽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었다. 그 모습을 본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괴한들을 향해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린 틈을 타 태미는 남은 한 명을 제압했다. 괴한들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상황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지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런 그녀를 태민이 남은 팔로 붙잡아 주었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업적인 관계, CEO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관계는 방금 전의 폭력과 피 앞에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태민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지원을 향한 명백한 보호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친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그녀가 무사한지를 확인했다. 그의 그 강렬한 시선 앞에서 지원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자신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강태민의 피 묻은 셔츠와 거친 숨소리는 한지원의 낡고 작은 오피스텔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방금 전에 폭력적인 상황이 남긴 아드레날린은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팔을 가리켰다. 피가 병원에 가야 해요.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에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소란만 커질 뿐이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의 고집의 지원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자신의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공간에 대한민국 최정상에 군림하는 재벌 CEO가 들어선 순간 기묘한 부조화가 감돌았다. 태미는 무심코 방을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들, 책장 가득한 낡은 전문 서적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지원. 그 모습에서 태미는 자신에게는 없는 따뜻하고 평범한 행복의 흔적을 보았다. 지원은 서투른 솜씨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팔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태미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 작은 표정 변화에 지원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고통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그녀의 죄책감, 어린 목소리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내 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상처 입은 팔이 아닌 멀쩡한 손을 들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스치듯 만졌다. 놀란 지원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태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어색한 침묵이 다시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최진석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막으려 한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원에게 YS그룹의 가장 깊은 곳, 심지어 임원들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과거의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가 보관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서버의 최고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YS그룹의 모든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은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가짐은 전과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강태민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치의 방대한 데이터 속을 헤엄쳤다. 최진석의 비리가 시작된 뿌리를 찾기 위해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십수년 전의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모든 비리의 시작점은 미라지 타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건설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YS그룹의 역량을 총집결시킨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의문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된 비운의 사업. 지원은 관련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하위 프로젝트 하나를 발견했다. 차세대 자동 안전 제어 시스템 개발.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상세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 시스템 개발의 총괄 책임자는 젊은 시절의 최진석이었다. 그리고 핵심 안전 기술을 담당했던 수석 엔지니어의 이름 한성진. 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병이 단순한 과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트 진행 일자와 당시의 뉴스 기사들을 교차 검색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옥과 마주했다. 미라지 타워 건설 현장 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 시찰 중이던 YS그룹 강만호 회장 부부 사망. 그 기사의 날짜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날과 일치했다. 강태민의 부모님. 그 비극적인 사고가 바로 이것이었다. 지원은 거의 실신할 것 같은 몸을 겨우 추스르며 사고 조사 보고서를 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잔인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석 엔지니어 한성진의 치명적인 시스템 설계 오류로 인한 오작동, 크레인 제어 시스템의 충돌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 보고서는 모든 책임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성진 엔지니어는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고 직후 투신을 시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 기억 상실 및 인지 장애 상태임. 보고서의 마지막 장 최종 결재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선명했다.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최진석.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석은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결함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고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묻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였다. 지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민,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막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들의 인연이 결국 비극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잔인한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고 강태민 역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태민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태민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얼음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지원의 입에서 한성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태민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이름은 지난 십수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악몽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흉. 그는 지원이 내민 보고서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에 담겨 있던 희미한 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해요.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지원의 애절한 목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가 처음으로 믿었던 여자,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여자가 바로 그 원수의 딸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된 복수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의 만남, 그녀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대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피로 얼룩진 과거라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내뿜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가. 지원은 움직일 수 없었다. 대표님,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지원은 처참한 심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운명처럼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결국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서로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버렸다. 강태민의 집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원의 세계도 함께 닫혔다. 그녀는 로봇처럼 텅 빈 복도를 걸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진실을 파헤치던 동지로서의 연대감이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를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차가운 벽으로 변해 있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지막 말,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잔인한 메아리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임시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겼다. 모니터 위에는 아직 분석 중이던 최진석의 비리 네트워크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창을 닫고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했다. YS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떠나며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편 홀로 남겨진 강태민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그는 이성이 아닌 십수년간 억눌러온 고통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잠식당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유리잔이 부서지며 내는 파열음 속에서도 그의 가슴을 찢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한성진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 절대적인 트라우마였다. 그것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향한 모든 신뢰를 앗아간 저주와도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재능,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극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냉혹한 CEO로 돌아갔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임원들을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가차없이 몰아붙였다. 그의 주변 공기는 누구도 숨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지원 씨에 대한 모든 지원과 감시를 중단해 내 세상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모두 지워. 지원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YS 그룹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강렬했다. 일자리를 잃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감정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유일한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렸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약 기운에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다. 그녀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이 손으로 자신을 키웠고 이 손으로 천재적인 코드를 만들어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강태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날 이후 한지원은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YS 그룹의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없는 추적자였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YS 그룹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핵심 데이터의 구조와 몇몇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최진석이 세운 유령 회사들을 파고들었다. 직접적인 해킹은 불가능했지만 공개된 기업 정보 관련 인물들의 SNS 과거, 뉴스 기사 등 파편화된 정보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상한 분석력은 아무도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정보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유령 회사들 대부분이 미라지 타워 프로젝트 당시 자재를 납품했던 하청업체들과 이름만 바꾼 동일한 회사라는 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니라 부실 공사였다면 최진석이 값싼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으며 그것을 덮기 위해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 가설은 끔찍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라지 타워 프로젝트의 건설 관련 자료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YS 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한편 지원이 사라지자 최진석은 마침내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보 유출 사건이 외부 컨설턴트의 무능함으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고 보고하며 이 기회에 보안 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자신의 사람을 앉히는 데 성공했다. 강태민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진 사람처럼 보였다. 최진석은 자신의 세상이 온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조금씩 부주의해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스스로를 속이려 애썼지만 밤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해요. 그는 술에 취해 늦은 밤 자신도 모르게 미라지 타워 사고의 최종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다. 수십 번도 더 읽었던 보고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슬픔과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한성진을 가리키고 있었고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왜 현장의 다른 엔지니어들의 증언은 단 한 줄도 없는 거지? 왜 사고 직후 최진석은 그렇게 신속하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를 종결시켰을까?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십수년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며칠 밤낮으로 YS그룹의 오래된 외부 협력업체용 서버들을 뒤졌다. 보안이 허술하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 그녀는 그곳 어딘가에 미라지 타워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프로젝트 당시 사용되었던 설계 도면의 임시 백업 파일이었다. 공식 서버에서는 삭제되었지만 협력업체용 서버 구석에 미처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설계 도면과 함께 첨부된 자재 사용 승인 내역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원래 설계도에는 최고 강도의 특수 강철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 승인 내역서에는 그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일반 철골로 변경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경 승인 서류에 가장 밑바닥 갈겨 쓴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최진석, 찾았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최진석의 살인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환희와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거대한 언론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승리의 기쁨과 함께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였다. 똑똑, 갑자기 그녀의 낡은 오피스텔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늦은 밤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최진석의 부하들이 마침내 그녀의 꼬리를 잡은 것일까? 아니면 지원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현관문의 외시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랜즈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인형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관문 외시경 너머로 서 있는 사람은 강태민이었다. 며칠 밤을 샌 듯 붉게 충혈된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한 처절한 표정. 한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던 남자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문틈으로 그의 잠긴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한지원 씨, 제발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결국 지원은 체념한 듯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좁은 현관에서 마주섰다. 태미는 그녀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을 가득 메운 미라지 타워 관련 자료들,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서적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낡은 노트북.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내가 틀렸어.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 고통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비겁했고 어리석었지. 진심으로. 미안해. 그의 사과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무거웠다. 냉혹한 CEO 강태민이 아닌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영혼이 담긴 참회였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의 그 사과 한마디가 내가 받은 상처를 지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태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가 사고 직전 그에게 보내온 이메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미라지 타워 사고 보고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문점들과 최진석 이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도 의심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떠난 뒤에 이 보고서를 다시 봤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보고서였어. 그의 고백에 지원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역시 혼란과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신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최진석의 서명이 담긴 자재 변경 승인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찾아낸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원망이나 오해는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마주한 동지로서의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혼자서는 위험해. 최진석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태민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민은 결심을 굳혔다.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하지.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위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닌 정의를 위한 위태롭고 절박한 연대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즉시 태민이 비밀리에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다. 거실의 거대한 벽면은 순식간에 그들만의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미라지 타워의 설계도 최진석의 범죄 네트워크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벽을 가득 메웠다.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태민의 방대한 정보력, 그리고 YS그룹을 꿰뚫는 내부 지식이 결합되자 진실의 윤곽은 놀라운 속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길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태민은 지원의 천재적인 전략 수립 능력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감탄했다. 지원은 태민의 냉철한 판단력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죄책감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새벽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지원이 노트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민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잠이 깬 지원은 어색해하며 재킷을 돌려주려 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덮고 있어. 감기라도 걸리면 작전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의 이유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지원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최진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목표는 YS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자리를 심판의 무대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원은 최진석의 현재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가 새로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그리고 태민은 그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하며 그가 더 큰 판을 벌이도록 유도했다. 탐욕에 눈이 먼 최진석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작전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그들이 마주한 위험의 크기 또한 명확해졌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느 밤 작전 계획을 최종 검토하던 중 태민이 문득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꽃을 아주 좋아하셨어. 특히 프리지어 꽃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가 있기 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묻어나왔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비극을 공유한 두 명의 아이였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태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놀란 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태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약속을 꺼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당신 아버지의 명예도 그리고 우리 관계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약속이었다.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안전가옥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와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고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깨졌던 운명의 고리는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YS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국내외 언론,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이 자리를 메웠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은 두 남자. 쇠락해가는 젊은 CEO 강태민과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노련한 야심가 최진석 이사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진석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견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회의는 최진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YS그룹의 위기를 논하며 그 모든 책임을 강태민의 미숙한 경영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내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사람들이 준비한 현 대표이사 해임 및 비상경영 체제 전환 안건이 상정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대한 홀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 최진석이 비웃으며 그의 말을 막으려 했다. 강 대표, 이제 와서 구차한 변명이라도 하시겠소. 하지만 미리 포섭해둔 소장파 이사들이 강태민에게 발언권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태민은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왕의 귀환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늘 저는 YS그룹의 미래가 아닌 썩어버린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신호에 따라 홀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다. 화려한 실적 그래프 대신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였다. 안전가옥의 임시 지휘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한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눈앞의 데이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집행자였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최진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은 최진석의 횡령 내역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YS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액수는 천문학적이었다. 장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최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데이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다음 화면에 묻혀버렸다. 화면에는 지원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던 괴한들의 모습과 강태민을 공격했던 이들의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계좌로 최진석의 비서실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 바로 옆에 떠올랐다. 청부 폭력의 명백한 증거였다.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설계 도면이 나란히 나타났다. 최고급 강철을 사용한 원본 설계도와 값싼 일반 철골로 변경된 최종 설계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최진석의 서명이 확대되어 있었다. 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미라지 타워 붕괴 사고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자신의 죄를 한 천재 엔지니어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지난 십수년간 정의의 이름 뒤에 숨어 부와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진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뿌리치고 태민에게 달려들었다. 단상 위에서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십 년간 얽혀온 증오와 분노가 주먹에 실려오갔다. 주주총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놈 때문에, 너희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최진석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태민은 그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내 가족을 죽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건 바로 너야. 그 순간 최진석의 품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작은 칼이었다. 그가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덮쳐 완전히 제압했다. 그때 그랜드 볼룸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민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 직전 김 비서를 통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것이었다. 최진석 씨 살인 교사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최진석은 끌려나가면서도 태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민, 여기서 끝날 것 같나.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발악은 점점 멀어져 갔다.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태민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텅 빈 눈으로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의 눈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선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안정가옥의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 지원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환희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안도와 그 과정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상처들을 향한 애도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YS그룹과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다. 최진석의 범죄 제국은 낱낱이 해체되었고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연일 언론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의 전말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거대한 악에 맞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젊은 CEO 강태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YS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민의 단호한 개혁 의지와 투명한 경영 선포의 시장은 곧바로 신뢰를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기대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YS그룹을 대표하여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미라지 타워 사고의 진실을 대중 앞에 공개했다. YS그룹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무고한 엔지니어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한 성진 수석 엔지니어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고 그의 숭고한 장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는 한성진의 이름으로 윤리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녀와 아버지를 짓눌러왔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강태민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원의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졌다. 쪽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연기처럼 태민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가 된 것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가 치러야 할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YS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가장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공허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틈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원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김비서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지원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도우며 조용히 살아갔다. YS그룹도 강태민도 아팠던 과거도 모두 잊고 싶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그의 아팠던 눈빛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했다.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는 아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던 그날의 기자회견 신문 기사가 고이 접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원의 작은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밀짚 모자를 쓴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툰 솜씨로 만든 작은 나무 의자를 그녀의 책상 앞에 내려놓았다. 의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남자가 모자를 벗자 지원은 숨을 멈췄다. 강태민이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낡은 청바지와 셔츠 차림의 CEO가 아닌 그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찾았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태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그녀가 직접 설계한 지역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가리켰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서 의뢰인으로 그는 비즈니스를 핑계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며칠 동안 함께 일했다. 태미는 그녀의 작은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그녀와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는 YS 그룹의 일은 잠시 잊은 듯 오직 그녀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재능이 이런 작은 곳에 묻히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지원 역시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태미는 그녀를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 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싸우고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깨달았어. 내 세상이 틀렸다는 걸. 그는 그녀의 앞에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당신을 밀어냈던 건 사실은 내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야. 당신을 잃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지원. 내 상처 입은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준 사람. 이제 내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이별의 시간이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그들이 처음 만났던 YS 로열 호텔의 가장 작은 연회장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 대신 그들이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건강을 되찾은 지원의 아버지와 듬직한 김 비서가 나란히 앉아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시 1년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집. 강태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린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온 지원이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YS 타워는 더 이상 고독과 상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의 상징이었다. 지원이 그의 곁에 다가와 앉아 태미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저 불빛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눈물을 연료로 타오르고 있었겠지. 지훈의 말에 지원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바꿨으니까. 상처로 시작된 운명은 결국 서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단단하고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